갑자기 맞은편 차선에서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트럭은 비틀거리며 민준의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드라이트가 눈을 찌릅니다. 민준의 눈이 커집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차는 갓길로 빠져나가며 가드레일을 스쳤습니다. 요란한 금속 마찰음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차가 멈춰 섰습니다. 민준은 뒷좌석을 돌아봤습니다. 회장은 충격으로 몸이 기울었지만 안전벨트가 그를 보호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괜찮네.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침착했습니다. 회장은 방금 전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만약 저 젊은 운전사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지 않았다면 정면 충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회장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날 구했군.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가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차량 손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새벽 5시 도심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23살 강민주는 눈을 뜨자마자 작은 방을 둘러봅니다. 담요를 덮고 자는 16살 동생 민서의 얼굴이 보입니다. 민주는 소리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일어섭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몸이 움츠러듭니다. 보일러를 켤 형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전기장판이 놓여 있지만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밤에만 켭니다. 부엌으로 향한 민주는 냉장고를 엽니다. 계란 3개,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입니다. 그는 계란 2개로 후라이를 만들고 하나는 내일을 위해 남겨둡니다. 동생의 도시락을 싸는 손놀림이 익숙합니다. 민준의 손등에는 택배 일을 하며 생긴 상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갈라진 손톱. 25 청년의 손이라고 보기엔 너무 거칠었습니다. 형, 나도 아르바이트 하나 더 구할까? 민서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나타납니다. 18살 소년의 얼굴에는 또래보다 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습니다. 넌 공부나 해.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따뜻합니다. 민서는 형의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형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형을 보며 민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주는 오전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오후에는 편의점 알바를,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합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4-5시간이 고작입니다. 그래도 동생의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매달 밀리는 월세를 감당하기에는 빠듯합니다. 지난달 월세는 이번 달로 미뤘고 이번 달 것도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독촉 전화가 올 때마다 민주는 최대한 공손하게 사정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는 그가 7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비 오던 날 밤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의 충돌. 민준의 부모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당시 7살이던 민준과 갓 태어난 민서는 살아남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형제는 작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민준과 민서는 그곳에서 13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민준은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생을 자신이 직접 키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신문 배달,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방을 얻었고 동생을 고아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민서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민준에게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형 물류센터. 민주는 무거운 택배 상자를 나르고 있습니다. 20kg이 넘는 상자를 들어 트럭에 싣는 일을 하루에도 수백 번 반복합니다. 등과 어깨가 뻐근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쉬는 순간 일당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야, 강민준. 이거 빨리 좀 처리해. 반장의 고함 소리가 창고에 울립니다. 민준은 대답 대신 더욱 빠르게 손을 움직입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육체 노동을 하면 땀이 났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신입도 아닌데 자꾸 지적받는 민준을 보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준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지각한 적도 없고 실수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자신에게만 가혹한 대우가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번 되돌아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준은 구석에 앉아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습니다. 1,000원짜리 김밥 하나가 오늘의 점심 전부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무리지어 도시락을 먹으며 떠들지만 민준은 혼자입니다. 저 사람 신원 조회가 이상하대. 부모도 없고 보증인도 없다며? 뭔가 수상하지 않아?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립니다. 민준은 아무렇지 않은 척 김밥을 삼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민준은 의심받았고 배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민준은 평생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족 관계가 어떤지, 어디에서 자랐는지, 보증인이 있는지. 민준이 정직하게 대답하면 면접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불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 민준에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동생의 학비 대출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결국 사채를 쓸까 고민했지만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포기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민준을 채용하고도 일주일 만에 이유 없이 해고했습니다. 민준은 항의했지만 회사는 구조조정이라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민준은 부당해고 신고를 고민했지만 변호사 비용도 없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다음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뭔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대리운전 호출을 받았습니다. 목적지는 도심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대성그룹 본사였습니다. 민준은 고급 세단의 운전대를 잡고 조심스럽게 출발했습니다. 이런 고급 차를 운전할 때마다 민준은 긴장했습니다. 차량 가격만 수억 원입니다. 실수라도 하면 평생 갚아도 모자랄 배상금이 따라올 것입니다. 뒷자리에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은발이 단정한 범상치 않은 분위기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대성그룹의 창업주 한태석 회장이었습니다. 민준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님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평생의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는 큰아들 한태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상대가 부모도 없는 고아였기 때문입니다. 재벌가의 혈통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아들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가문을 택하거나 여자를 택하거나. 아들은 여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아들을 의절했습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8년 전 회장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회장은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아들의 시신 앞에서 회장은 무너졌습니다. 며느리 강서연이 조심스럽게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손자는 사고 당시 함께 차에 있었습니다. 비밀. 회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자마저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손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고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죄책감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회장은 무심코 백미러를 통해 운전석의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뜁니다. 저 얼굴선이, 저 눈매가, 저 입모양이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죽은 큰아들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외로운 노인의 착각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회장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한강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밤의 한강은 고요했고 차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안전하게 운전하며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속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차선을 정확히 지키고 신호를 준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맞은편 차선에서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트럭은 비틀거리며 민준의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드라이트가 눈을 찌릅니다. 민준의 눈이 커집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차는 갓길로 빠져나가며 가드레일을 스쳤습니다. 요란한 금속 마찰음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차가 멈춰 섰습니다. 민준은 뒷좌석을 돌아봤습니다. 회장은 충격으로 몸이 기울었지만 안전벨트가 그를 보호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괜찮네.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침착했습니다. 회장은 방금 전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만약 저 젊은 운전사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지 않았다면 정면 충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회장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날 구했군.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가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차량 손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차는 상관없네. 자네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 회장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가 출동했고 사고 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졸음운전을 인정했고 민준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준의 빠른 대처가 큰 사고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장은 민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강민준입니다. 강민준. 다음에도 자네가 운전해줬으면 좋겠네. 이 번호로 연락하게. 민준은 명함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한태섭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이 청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히 감사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회장실. 한태섭 회장의 며느리 강서연이 차를 따르며 회장의 안색을 살핍니다. 아버님, 어젯밤 사고 소식 들었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서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네. 운전기사가 잘 대처해줘서 무사했어.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강서연 50대 초반의 그녀는 대성그룹의 실세였습니다. 회장의 큰아들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가난한 여자가 좋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대성그룹의 실세가 되고 싶었던 강서연은 몸이 약한 회장의 둘째 아들과 결혼했으나 지병이 있던 둘째 아들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의 아들들이 모두 떠나고 남은 것은 회장의 곁에 남은 것은 강서연과 그녀의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서연은 효부의 이미지로 회장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회장을 극진히 모시고 그룹 경영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장은
외로운 노인이었고 서연의 헌신에 위로받았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누구입니까? 서연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청년이야. 25이라더군.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강민준, 25. 그 이름과 나이가 어딘가 걸렸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라고 하시던데. 신원은 확인하셨습니까? 왜 그런 걸 확인해야 하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인데. 회장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님의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시잖습니까? 서현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어젯밤 사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죽음 직전 백미러로 본 민준의 얼굴, 그 필사적인 표정, 그리고 사고 후 자신보다 차량 손해를 더 걱정하던 모습. 저 청년을 다시 불러보고 싶네. 서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서현은 곧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25 대리운전 기사 강민준이라는 사람을 조사해. 알겠습니다, 이사님. 며칠 후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보며 서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준, 2000년생, 부모 2007년 교통사고 사망, 동생과 단둘이 생활, 보호자 없음, 학력 고졸. 서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회장의 큰아들 한태준과 그의 아내 강지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그들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아들이 있다면 그 아이가 우선 상속자가 됩니다. 서현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존재를 지우기로. 서현은 당시 사고 처리를 담당했습니다. 회장이 너무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 준비를 서현이 맡았습니다. 서현은 그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출생 증명서를 은폐했습니다. 호적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회장에게는 손자도 사고로 함께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장은 슬픔에 빠져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약 저 청년이 그 아이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회장에게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네 시간 있나? 내 사무실로 좀 와주게.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네, 제가요? 자네와 이야기하고 싶네. 민주는 긴장하며 대성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초고층 빌딩은 민준이 살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정장 차림의 직원들. 민준은 자신의 낡은 점퍼를 내려다보며 주눅이 들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게. 함께. 민준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직접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자신 같은 사람에게 직접 차를 따라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고마웠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겸손한 태도, 침착한 말투, 그리고 맑은 눈빛. 자네 나이가 25입니다. 가족은?
고등학생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은?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7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8년 전 자신의 아들도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함께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청년은 만약 손자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전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네가 동생을 키웠나? 예, 같이 살고 있습니다. 힘들었겠구만.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동생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책임감과 성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죽은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들도 저렇게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자네, 지금 하는 일이 뭔가? 택배 상하차, 편의점, 대리운전, 여러 가지를 합니다. 힘들지 않나? 해야 할 일이니까요.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학력도 없고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네는 책임감이 있고 성실해. 그게 더 중요하지. 하지만 생각해보게.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돼.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동정일까?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회장은 민준과 대화를 나누며 점점 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청년은 특별했습니다. 강서연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창백해졌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출생병원, 출생 날짜, 부모 이름, 조작했던 기록 뒤에 숨어있던 진짜 기록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서류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태준, 어머니 강서연, 아들 강민준. 2000년 3월 15일 출생.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 서류를 당장 없애. 하지만 이사님, 이건 병원 공식 기록인데 없애라고 했어. 지금 당장. 서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비서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서현은 아들 준혁을 불렀습니다. 강서현의 아들 한준혁은 28, 명문대를 나와 MBA까지 마쳤지만 실력보다는 배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준혁이 들어오자 서현은 서류를 건넵니다. 준혁은 서류를 보고 눈을 가늘게 뜹니다. 강민준, 회장님이 그 사람을 자주 만나신대. 네. 왜요? 목숨을 구해줬다고. 준혁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 사람, 혹시 할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지. 서현은 의도적으로 준혁의 불안을 부추깁니다. 어머니, 제가 처리할게요. 준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며칠 후, 민주는 갑자기 모든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점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본사에서 갑자기 인력 축소하라고. 다음 날 택배 상하차 일도 끊겼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어. 넌 이제 안 나와도 돼. 민주는 당황스러웠지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에서 채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누군가 당신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 같아요. 민주는 멍하니 면접장을 나섭니다. 블랙리스트, 자신이 뭘 잘못했길래.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동생 앞에서도 웃으려 애썼지만 민서는 알았습니다. 형,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바닥을 드러냈고 월세는 또 밀렸습니다. 민주는 밤마다 구직 사이트를 뒤졌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민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주는 울고 싶었습니다. 동생의 시상식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 시간에도 면접을 보러 다녀야 했습니다. 형, 괜찮아. 나 혼자 갔다 올게. 민서의 말에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1,000원으로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그것을 민서에게 끓여주고 자신은 물만 마셨습니다. 형도 먹어야지. 나는 배 안 고파. 민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장은 며칠째 민준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강 비서, 강민준 씨, 요즘 뭐 하는지 조사 좀 해봐. 며칠 뒤 비서가 보고한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이 모든 일자리를 잃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랬나? 그게 한준혁 이사의 지시로 보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준혁을 당장 부르게. 회장실에 들어선 준혁은 할아버지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청년을 아니? 네, 예전에. 왜 그 친구 일자리를 막았니? 준혁은 잠시 당황하지만 곧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호하려고요. 저 사람 신원이 불분명하고 할아버지께 접근하는 목적이 의심스러웠어요. 내가 판단할 일이야. 할아버지께서 속으실까봐. 회장은 손을 들어 준혁의 말을 멈췄습니다. 당장 해제하도록 해. 그리고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이런 일 하지 말거라.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며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강서연은 아들에게서 상황을 전해 듣고 더욱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가 저 사람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서연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강민준의 과거를 더 깊이 파. 출생 기록, 병원 기록, 모든 걸 다시 확인해. 며칠 후 비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작했던 흔적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사님, 이 서류들을 모두 없애. 지금 당장.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은 절대 밝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 내부 감사에서 16년 전의 기록 조작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가 은퇴하면서
남긴 개인 기록에서였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동생 민서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형도 먹어야지. 나는 배 안 고파. 넌 많이 먹어. 민서는 형의 거짓말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월세 독촉 문자를 받았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한태섭 회장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전화를 받고 즉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자네, 왜 연락이 안 됐나? 죄송합니다. 사정이 내 사무실로 와. 지금 당장. 민주는 망설였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한 민주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얼굴이 핏기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앉히고 직접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해 음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네가 요즘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내 손자가 그 일을 벌였더군. 정말 미안하네. 회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회장은 민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조치를 취했네.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정식 직원으로.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학력은 중요하지 않아. 자네는 책임감이 있고 성실해. 그런 사람이 필요해.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 청년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혈육을 향한 본능적인 끌림이라는 것을. 민준이 대성그룹 말단 직원으로 입사하자 회사는 술렁였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추천한 사람이라고. 학력도 없는데 특혜로 들어왔다고. 준혁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사람을 회사에 넣으셨다고요? 서현도 불안했습니다. 민준이 회사 안에 들어온 것은 위험했습니다. 준혁아, 저 사람을 잘 감시해야 해. 어머니, 제가 직접 나설까요? 아니, 너무 노골적이면 할아버지께서 눈치채실 거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민준의 첫 출근 날, 그는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이 민준을 소개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팀장은 서류 더미를 민준의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정리하세요. 오늘 안에. 서류의 양은 보통 일주일은 걸릴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불평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은 민준을 무시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민준은 혼자 남아 도시락을 먹으며 서류를 계속 정리했습니다. 저녁 8시 모두 퇴근한 사무실에서 민준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택배 상하차를 하던 때보다 덜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민준의 서류를 확인하다가 놀랐습니다. 실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팀장의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이것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실적을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민준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민준을 배제하고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키고 동료들에게 민준을 멀리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민준은 외로웠습니다. 회사에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는 사람도,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가벼운 농담을 나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회사에 적응해 갔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사무실을 순시하다가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강군, 일은 어떤가? 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민준의 책상을 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체계적인 파일링. 힘들면 언제든 말하게. 감사합니다.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갔습니다. 그 장면을 본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준혁도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질투가 타올랐습니다. 어느 주말 회장은 민준을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회장은 민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자네가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들었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잘 지내나? 네. 덕분에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를 보면 내 아들이 생각나네.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 말씀이신가요? 그래. 큰아들이 있었지. 18년 전에 세상을 떠났네. 회장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아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지. 그래서 아들은 집을 나갔고 화해하기도 전에 사고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자들도 함께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 민준은 회장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은 분명 회장님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럴까? 가족이잖습니까? 오해가 있어도 결국 사랑이 더 큽니다. 회장은 민준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야. 강군. 회장은 민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손자가 살아있었다면 이 청년처럼 자랐을까. 어느 날 민준은 오래된 창고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16년 전의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확인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남녀가 다 태어난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는 민준이 기억하는 부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15일 우리 민준이와 함께. 민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3월 15일은 자신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저는 지수와 결혼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반대하신 것을 알지만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준입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손자를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아들 태준 올림.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은 서류와 사진을 챙겨 자신의 사물함에 보관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집에 돌아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민서야, 우리 부모님 사진 어디 있지? 민준은 부모님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진 몇 장, 낡은 반지, 그리고 출생 신고서. 민준은 출생 신고서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이름 한태준, 어머니 이름 강지수. 민준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회사 창고에서 발견한 편지 속 이름과 일치했습니다. 한태준, 한태섭 회장의 아들. 민준은 부모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회사 창고에서 발견한 사진 속 남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태섭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 이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 다음 날 민준은 회사 인사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기록실 담당자에게 허가를 받고 민준은 오래된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한태준의 인사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기록에는 태준이 2009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강서현이었습니다. 민준은 더 조사했습니다. 병원 기록, 사고 보고서, 모든 것에 서현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사고 보고서에는 자녀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병원 기록에는 자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강서현이 자신의 존재를 은폐했습니다. 민준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회장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준은 DNA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과 함께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민준은 조심스럽게 회장의 머리카락 한 올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친손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민준은 결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진, 편지, 출생 기록, DNA 검사 결과, 그리고 강서현이 조작한 흔적들. 하지만 민준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에게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준의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이건 충분합니다. DNA 검사 결과만으로도 법적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재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민준을 존경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무슨 일인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오겠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회장실에 민준과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손자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민준은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진, 편지, 출생증명서, DNA 검사 결과. 제 아버지는 한태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2000년 3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지금의 민준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예. DNA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검사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회장은 결과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손자가 살아있었구나. 네, 할아버지.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강서현이 조작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제 존재를 숨겼습니다. 할아버지께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군가? 강서현입니다. 회장은 즉시 서현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함께. 서현은 민준과 변호사를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장은 서류를 서현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 보게. 서현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왜 내 손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겼나?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저는 대답하게. 서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준혁을 흑의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자를 버린 건가?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16년 동안 내 손자는 고아로 살았어.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서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길 원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져야 해. 회장은 서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게. 아버님, 나가. 서현은 떨리는 다리로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16년 동안 쌓아온 권력, 신뢰, 지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에게서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 끝났어. 우리는 끝났어. 준혁은 충격받았습니다. 준혁은 회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들어오지 마. 회장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너도 알고 있었어. 민준이를 괴롭힌 건 너였자.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이, 너는 학벌도 있고 배경도 있었어. 하지만
인간 됨됨이는 없더군.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며 준혁은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민준과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천천히 배우면서 가자. 네, 할아버지. 저도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후계자니 상속인이 하는 말은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할아버지와 손자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언론은 떠들썩했습니다. 잃어버린 손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회장은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간단했습니다.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민준도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회장과 함께 조용히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를 모셔왔어요. 태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회장은 아들의 사진 앞에서 평생의 후회를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강서연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권력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서연은 외로웠습니다. 16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속도는 너무 빨랐습니다. 준혁은 회사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리는 있지만 관계는 잃었습니다. 동료들은 준혁을 피했고 회의에서도 그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얼마나 배경에 의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회장의 손자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체계적으로 교육했습니다. 민준은 학력은 부족했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읽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민준은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동료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민준의 성실함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준은 누구에게나 공손했고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민준은 동생 민서를 좋은 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민서는 꿈꾸던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 형이 있으니까.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느 저녁 민준과 민서 그리고 회장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민준이 예전에 살던 작은 집의 부엌이었습니다. 그 집은 이미 나왔지만 회장이 특별히 구입해서 보존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민서가 차린 소박한 식탁을 앞에 두고 세 사람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구나. 회장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형, 요즘 너무 바빠 보여. 괜찮아? 응, 괜찮아.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시니까. 민준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고맙다. 내게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가족을 찾게 해주셔서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그 시간들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복수나 분노보다는 이 순간의 평화가 더 소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평범한 직원처럼 지하철을 타고 커피를 사들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고 민준도 밝게 응답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저 청년이 자신의 손자라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회장은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장학 기금을 설립하는 서류였습니다. 강 비서, 네, 회장님. 이 서류 처리하게. 알겠습니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민준과 함께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동생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형, 오늘 우리 반에 정민이 장학금 받았어. 그래? 왜? 할아버지가 만든 기금이래. 우리 같은 학생들 돕는 거. 민주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응, 우리 할아버지야. 두 형제는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이 도시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집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할아버지를 잘 모시고 동생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이 순간들을 소중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 자리에 오늘 하루 작은 행운이 조용히 깃들기를 바랍니다.